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제 2.7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에너지 수지에 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전달에 관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학습하도록 합시다. 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연력학 제1법칙, 그죠? 뭐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연력학 제2법칙은 뭐예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 법칙들에 대해서 음, 환경공학과 어떻게 연관지어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자, 에너지의 흐름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 수지식, 그렇죠? 에너지 수지식을 우리가 유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에너지 수지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합니다. 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바탕으로 우리가 에너지 흐름에 관한 에너지 수지식, 그죠? 수지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 뭐, 에너지 밸런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전달에 대해서 배우니까 먼저 에너지에 대해서 말을 해야죠. 정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되죠? 자, 에너지라는 말은 영어로 다들 알겠지만 에너지죠? 하지만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F는 MA가 아니구나. 어떤 일은 그렇죠? 그 물질에 작용하는 힘에다가 그렇죠? 그 물질이 그 힘에 의해서 이동한 거리. 이렇게 해서 일은 힘과 그 물질의 이동 거리를 곱해서 이렇게 구했죠? 그죠? 이 work의 단위는 줄이었고, 그죠? 응? 자, 그래서 뭐 많이들 내가 예전에도 설명한 것 같은데 어떤 마찰력을 무시하는 어떤 지면에다가 어떤 물체를 올려놓고 이 물체를 F라는 힘으로 밀었을 경우에 이 물질이 이만큼 이동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여기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W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그 연력학제 2법칙은 뭐였죠?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죠? 조금 풀어서 말을 하면 일이 수행될 때 항상 그 일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약간 풀어서 말한 거예요. 즉 뭐냐? 비효율적인 부분이 뭐예요? 그렇죠? 어떤 터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일을 할 때 일이 수행되지만 그 일이 수행될 동안 그렇죠? 어떤 열로서 방출되잖아요. 그렇죠? 요 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효율적 부분이라고 여기서 명시를 해둔 겁니다. 즉 어떤 물리적인 어떤 물체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에 의해 일을 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게 열이다. 그죠?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엔트로피의 증가 법칙이다. 엔트로피라는 말은 무질서도라는 말이죠. 무질서도. 즉 영어로는 disorder이라고 하죠. order가 질서, 순서, 그렇죠? 질서가 없는, 그렇죠? 무질서도.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이냐, 어떤 물질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 즉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질서들을 감소시키려고 하면 어떤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를 수행하는 에너지 일부분이 자, 열로서 소비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환경공학에서는 자, 이 소모되는 열이 자, 중요하다. 어?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우리 뭐 자동차 엔진, 그죠? 엔진이 연료를 주입하는데, 그죠? 이 엔진이 이 연료를 100% 이용해서 우리가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쓰이진 않죠? 그게 다 열로서 이렇게 방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열을 우리가 더 모아서 우리가 일로서, 즉 에너지로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그렇죠? 엄청난 자원적인 효율성, 이용대한 자원의 효율성, 그렇죠? 그만큼 많은 자원들이 전략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도 우리 환경공학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동력이라는 개념이에요. 동력. 동력은 자, 파워예요. 파워. 파워. 우리가 뭐 힘이 세다. 그렇죠? 그런 개념인데 파워인데 요거는 일을 수행하는 속도를 나타내요. 속도. 속도기 때문에 어떤 단위 시간당 어떤 에너지라고 표현될 수가 있죠. 동력은. 즉 그래서 단위 시간당. 여기 단위 시간은 자, 초예요. 단위 시간당 줄 에너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SI 단위에서 동력의 단위는 자, 줄 퍼 세크고 1초 동안에 1줄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1와트라고 하죠. 와트. 그렇죠? 와트. 그래서 요거를 앞 글자 W를 따서 1와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줄 퍼 세크는 1와트다. 그렇죠? 1와트를 또 BTU 단위로 즉 단위 시간이 여기서 시간당으로 이렇게 하면 그렇죠? 시간당 BTU에서 3.412 BTU per hour 이렇게 자 단위도 전환할 수가 있다. 우리 화학공학을 배우는 우리 학생들은 단위 환산에 조금은 신경을 많이 쓰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죠? 뭐 이런 것들을 자 이런 단위 환산 인자들을 막 외운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찾아서 스스로 단위 환산을 연습을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단위 환산 인자들이 대거가 되는 게 알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해봅시다. 자, 앞에서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즉,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냐? 어떠한 에너지도, 그렇죠? 에너지도 자,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는 않지만은 에너지라는 것이 그렇죠? 한번 생기면 생성되거나 어떤 소멸되지도 않지만 이게 다른 에너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자, 그렇죠? 우리 화력발전소, 그렇죠? 수력발전소. 자, 화력발전소는 그렇죠? 원리가 어떻게 돼요? 발전소 원리. 수력발전소 원리가 어떻게 돼요? 요거. 자,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석탄을 태워서, 그쵸? 자, 우리 석탄을 태워서, 그쵸? 태우면 열이 나잖아요. 열을
물을 데워요. 물을 데우면 수증기가 발생하죠. 그렇죠? 이 수증기로 이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터빈을 돌려서 얘가 돌아가면서 요거를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화력발전소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리고 이 수력발전소는 우리 그 어떤 물을 그렇죠? 높은 곳에다가 가두어서 그렇죠? 낮은 곳에다가 이렇게 물을 떨어뜨리면 그렇죠? 위치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여기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터빈 뭔가 돌아갈 수 있는 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뭐가 동력이 될 수 있는 걸 설치를 해서 물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여기 터빈이 돌리면서 여기에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화력발전, 수력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환경 오염 때문에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죠. 그죠? 석탄을 태우면 그죠? 환경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뭐 환경 오염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측면에도 화력 발전소는 조금 좀 지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원자력이나 뭐 요즘에는 수소 에너지 이런 것들로 아마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그렇죠? 우리는 에너지의 총량을 구할 수 있다. 왜 구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쓰고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런 게 전체로 에너지가 보존돼서 100%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총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결국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떤 전환시키든 어떤 생성되든 소모되든 어떤 과정에도 에너지는 처음과 동일한 양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력학 제1법칙을 기억하면 되겠죠? 제1법칙. 자, 그 다음에는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물질의 흐름 분석에서 마찬가지로서 이 제1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어떤 개가 시스템이죠? 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이 개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제1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의 흐름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의 가상의 경계를 설정한 데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음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지구 전체의 온도 평행에 관해 연구할 때에는 우리가 지구 자체가 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내가 매번 말했지만 개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개 정의. 응?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자,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자, 화학적, 그죠? 화학적. 자, 생물학적, 물리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물질이라고 내가 많이 강조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어떤 개가 이렇게 설정이 되면, 그죠? 개가 설정되면, 요 개 네모 박스를 개라고 하면, 그죠? 요 네모 박스가 요 테두리가 저 개의 경계죠, 경계. 그리고 이 주위는 2회, 그죠? 주위는 주위라고 말해, 주위. 영어로는 surround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위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도 그 지구 전체 온도 평행간에 연구할 때는 지구 자체가 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게 지구라고 해요. 지구. 지구. 요게 개야, 개. 그러면 우주의 전체가 이 지구를 빼놓고 우주의 전체가 주위가 되는 거예요. 라운딩. 알겠죠? 자, 그러나 그렇죠? 개가 설정되었다고 해서 에너지 또는 물질의 흐름이 외부와 차단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어떤 우리가 또 말을 하죠. 에너지가 차단된 것을 어떤 개, 물질의 흐름이 차단된 걸 어떤 개라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잖아요. 아, 밑에 나왔네요. 자, 봅시다. 에너지 및 물질의 흐름이 존재하는 개를 열린 개라고 해서 오픈 시스템이라고 하죠. 오픈 시스템. 그렇죠? 그래서 열린 개. 그러니까 요거는 요 네모난 것을 개라고 할 때, 그렇죠? 에너지와 그렇죠? 물질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 있는 개를 뭐라고요? 열린 개라고 한다. 열린 개. 그리고 다른 건 뭐냐? 에너지 흐름은 허용되나? 에너지 흐름, 그렇죠? 물질의 흐름이 차단된 개를 닫힌 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 네모난 게 개라고 하면, 그렇죠? 에너지는 밖에서 개로부터 들어가고 나왔다가 할 수 있는데 물질들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가 없다. 에너지는 출입이 가능하지만 물질은 가능하지 않다. 요거를 닫힌 개라고 한다. 즉 closed system이라고 한다. 요런 것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함으로써 이런 개를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 개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열린 개, 닫힌 개 등등을 그 개념을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그 연력학체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임의의 개에 대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 에너지를 유입하게 되면 그렇죠? 유출된 유출 에너지와 그리고 안에서 그렇죠? 받아들인 내부 에너지 변화를 합한 것이 에너지 유입이다. 그렇죠? 에너지 유입을 100이라고 하면 에너지 유출을 20이라고 하고 그렇죠? 걔 안에서 생성되거나 소모된 그 양을 80이라고 하면 이렇게 에너지 보존이 돼서 그렇죠? 이렇게 에너지 수지식을 우리가 개념을 잡을 수가 있다. 자, 여기서 그 내부 에너지, 그죠? 인터널 에너지라고 하죠. 인터널 에너지를 이거를 개내에 저장된 에너지 모두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자,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환경계 내의 온도 변화에 의해 나타난다. 그렇죠? 주위 환경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개의 내부 에너지가 자, 바뀐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 변화에 관련된 식, 우리가 유명한 식이 있죠? 그죠? 내부 에너지 변화는, 그죠? 내부 에너지 변화는, 그죠? 내부 에너지 변화는 질량에다가, 이게 뭐지? 그 물질의 비열, 그 다음에 온도 변화, 그죠?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를 했을 때 내부 에너지 변화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델타 T라는 온도 변화를 이겼을 때 어떤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 변화는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 예전에 이 내부 에너지 중학교 때 어떤 교재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외우더라고요. C, 암, 탁. 뭐 이렇게. C, 암탁. 이렇게 C, 암탁. 우리 C암탁 있잖아요. C암탁. 그죠? C암탁 있죠? 요거를 C, 암탁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그죠?
이거 아마 알고 있는 학생들 있으려나? 시암탉. 그죠? 시암탉. 그죠?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부에너지 변화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요거 그죠? 요거 이 중요한 식이에요. 중요한 식. 그래서 좀 학습하고 있으세요. 자, 그리고 자, 비열. 여기서 비열. 비열 뭐냐? 비열. 이런 비열은 자, 어떤 물질의 단위 질량에 대한 1도씨의 온도를 높이는데 요구되는 에너지의 양으로 정의. 자, 요걸 이렇게 외워야 하긴 해. 하지만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단위로 알고 있어. 어떻게 하냐? 어떤 물질의 단위 질량을 여기서 g이라고 할게요. 자, 1g. 단위 질량에 대해서, 그쵸? 1도씨 올리는데, 그쵸? 요구되는 에너지야. 이렇게 단위를 생각해서 외우면 확실히 쉽습니다. 알겠죠? 비율은 외워야 돼요. 외우세요. 어떤 물질 단위 질량에 대해 1도씨의 온도를 높이는데 요구되는 에너지의 양. 자, 이거는 자,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울 때 말로만 이렇게 외우지 말고 단위를 이용해서 자, 어떤 물질 1g을 자, 1도씨 올리는데 요구되는 에너지의 양, 요게 비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제1법칙 그리고 제2법칙 잠깐 언급했죠? 제2법칙은 뒤에서 조금 더 배울 거고 제1법칙은 뭐였냐? 자, 에너지의 보존의 법칙이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에너지의 흐름을 분석해서 에너지 수지식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다. 왜 유도해낼 수가 있냐?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의 유입은 그렇죠? 에너지의 유출 플러스 에너지의 내부 변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유출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유입된 양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다가 유출된 에너지 양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에너지 수지식이죠.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가 있다. 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식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내부 에너지.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응? 아마 다 학생들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열. 비열도 그죠? 요거를 자, 외우고 있어야 좋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말로만 외우지 말고 여기 어떤 단위인지 생각을 해봐라. 어떤 물질의 단위 줄량당 그죠? 1도씨에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양을 비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연력학제 1법칙을 배웠으니까 자, 문제를 풀어봐야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5kW의 전기가 공급되는 물 가열기에 담긴 50갤론, 갤론. 요 단위가 뭔지 또 알아야겠네요. 갤론의 물을 60화씨라고 하죠. 화씨. 그래서 140화씨로 가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가? 물 속에서 전기 에너지가 모두 열로 전환된다고 가정하고 물탱크 자체의 온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무시한다. 물탱크에서 외부로 소모되는 열은 없다고 가정한다. 이 문제를 한번 제가 또 바로 풀어주면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안 되죠? 뒤에 책에 나와 있는 풀이를 보지 말고 요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푸는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같이 한번 혼자서 풀어보고 그다음에 나랑 같이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럼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